현재 중국에서는 제노사이드가 진행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임기를 단 하루 남긴 상태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제노사이드는 인종 청소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지난 19일 AP통신에서 전한 바에 따르면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의 성명에서 우리는 중국 정부가 조직적으로 웨이우얼족을 파괴하려고 시도하는 행위를 목격했다 밝혔습니다. 세계의 선진국들은 중국 정부가 이미 2017년부터 신장 웨이우얼 자치구에 거주하는 웨이우얼족과 기타 소수민족들을 잡아들여 최대 100만 명에 이르는 이들을 수용소에 강제 구금하고 끔찍한 인권 탄압을 지속하고 있다 주장해 왔습니다. 폼페이오는 중국 정부는 취약한 소수민족 및 소수 종교 집단을 강제적으로 공산당에 동화시키려 하고 궁극적으로는 소멸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러한 그의 선언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보이는 대중강경책의 피날레로 여겨집니다. 제노사이드는 국제법상 가장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제 아무리 미국 정부라 하더라도 그 사안의 중대함 때문에 이것을 선언함에 있어서는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루어진 후에야 공식적으로 범죄를 규정할 수 있는 게 제노사이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 국무부 장관이 직접 이것을 규정함으로써 중국은 전 세계의 최악의 범죄 국가로 낙인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다르게 보면 미국이 다른 국가들에게 손을 내민 것이라고도 해석됩니다. 여태까지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제재로 중국을 압박하려 시도했지만 중국은 이미 너무 커버려 그것은 곧 한계에 봉착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18일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 전한 바에 따르면 2018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로머 뉴욕대 교수는 중국이 팬데믹에 앞서 미국이나 유럽보다 훨씬 효과적인 대응을 보여주었다. 이것만으로 이미 미국을 따라잡을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고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발발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는 서방 국가들로 대표되는 선진국들이 이끄는 게 당연시 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를 통해 그들 국가의 민낯이 드러났고 무엇보다 독보적이었던 1위 초강국 미국이 휘청거렸죠. 반면 중국은 그 발표의 진실을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코로나 사태를 효과적으로 잘 통제하고 경제 성장까지 우수하게 이뤄낸 것으로 평가됩니다. 폴 로머 교수는 기존의 강국들이 분발하지 않으면 혁신 역량을 가진 국가들이 다음 세기의 새로운 리더가 될 수 있다 위기감을 비쳤습니다. 그리고 이 혁신 국가는 한국, 중국 등으로 대표되는 아시아 국가들입니다. 서방 사회는 무엇이든 최고이고 이미 다 알고 있다 자신하기에 늘 해왔던 방식만을 취해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혁신을 저해하는 행동 패턴이라 비판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닥쳤을 때에는 광범위한 검진을 통해 감염자를 찾고 격리하는 아시아의 방식이 미국과 유럽의 대응 방식보다 혁신적이고 효과적이었다 일침합니다. 이미 종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위기가 봉착했는데 미국과 유럽의 안일함은 아시아 국가들의 역전을 가속화시키고 말았다 지적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성 선진 국가들이 기댈 수 있는 것은 오직 다가오는 20일 진행되는 미국의 권력 이양뿐이라 평가됩니다.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물러났고 바이든 당선인이 20일 정오부터 미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유럽연합에서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호세프 보렐 외교 안보정책 고위 대표는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미국의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 말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19일 로이터 통신에서 진행된 인터뷰인데요. 팬데믹 사태는 미국의 리더십이 실종된 가운데 발생한 첫 번째 세계적 위기이다. 세계는 미국의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 또한 팬데믹이 아니더라도 부상하는 공산국가 중국의 위협, 중국의 문제국가 이란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현명한 미국의 대응 그리고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 강조했죠. 이에 따라 새로 출발하는 미국의 바이든 캠프는 하나같이 파격적인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이란,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모든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의 국장으로 지명된 에브릴 헤인스는
중국을 정보 적국, 무역 적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연준 의장 출신이자 이번에 재무장관으로 지명된 제닛 옐런은 환율 조작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선언하였습니다. 얼마 전 미국의 보고서에는 베트남을 환율 조작국으로 중국을 감시국으로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자국의 경제 성장을 위해 위안화 약세를 추진해 왔기에 미국은 이것을 철저히 감시하고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거죠. 옐런은 중국을 콕 집어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폭압적이고 불공정하며 불법적 관행들에 맞설 것이다. 우리는 이런 점들을 시정하기 위해 모든 수단들을 동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 무역 장벽을 세우고 기업들에게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며 지적재산권을 아무렇지 않게 훔치는 중국을 주시하겠다. 이를 위한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 마이크 폼페이오의 뒤를 이어 미 국무부 장관에 지명된 토니 블링컨 역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유지해온 대중국 정책을 계속 이어가겠다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더 강경한 접근법을 취한 것은 옳은 일이라며 그의 대중국 견제 노선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의 정책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의 리더십은 중요하다며 새로 출범하는 미국의 정부는 가장 긴급한 도전 과제들에 대처하기 위해 전 세계 정부들과 협력을 이어가겠다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 이외에도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이 시대의 문제 국가들에 대응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러한 미국의 새로운 기조는 미국이 기존에 동맹을 공고히 하던 유럽 국가나 일본 등이 아닌 한국과의 관계에 집중할 것이라 시사하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 짓겠다. 전작권 전환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차기 미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된 로이드 오스틴이 밝힌 내용입니다. 로이드는 공무 수행을 시작하는 대로 인도 태평양 지역의 동맹 현대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 이에 대한 첫 걸음은 한국과의 협상이 될 것이라 밝혔죠.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 협상은 지난 2019년 말 그 유효기간이 끝난 상태입니다. 원래 그 당시 새로운 협정을 맺었어야 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동맹국들에게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에게도 역시 막대한 방위 분담금을 요구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인상에게 한국은 번번이 거절했고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날로 악화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오스틴 지명자는 이것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 증진이 가장 최우선 과제이다. 이를 위해 동맹국들과 일관된 조율을 추진하는 게 미국의 이익이라며 미국은 기존의 강경 태도를 버리고 가능한 한 동맹국들이 제시하는 합리적인 선 안에서 협상을 진행할 의지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한미동맹은 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의 핵심 린치핀이라며 수십 년간 함께 싸워온 동반자와의 네트워크는 미국의 가장 큰 전략적 이익 중 하나이다.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 협상 조기 타결은 그것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것이 조속히 마무리되는 대로 2015년 상호 승인한 전작권 전환 계획도 검토하겠다 밝혔습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커지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도 현재 제한되어 있는 활동의 전 범위를 검토하겠다 말했는데요. 미국이 한국에 제한하고 있는 군사적 한계를 해제하겠다는 말로 해석됩니다. 북한은 이미 비대칭 전력인 핵무기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다 건너 미국의 본토에도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를 견제하기 위해 가장 핵심 역할을 해야 하는 한국은 미국의 여러 제재로 인해 군사력에 리미트가 걸려 있기에 조금 더 현실적인 대응을 위해 한국의 군사력 증강을 승인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한국은 그동안 기술력은 있었지만 미국의 제재 그리고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느라 개발하지 못했던 핵 잠수함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비단 북한뿐만 아니라 오늘날 한국에게 큰 위협이 되는 중국과 일본 등의 국가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죠. 로이드 차기 국방부 장관뿐만 아니라 블링컨 차기 국무부 장관 역시
북한에 대한 강경세를 보이고 있기에 한국의 전력 강화가 실현될 가능성은 더욱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김정은과의 대화를 통해 평화를 이끌어내고자 했던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기조와는 달리 북핵 해결은 어려운 문제이다. 모든 대북 정책을 재검토하겠다. 북한을 핵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압박을 강화하겠다. 이를 위해 필요한 동맹 협력을 최대화하겠다며 미국의 새로운 입장을 밝혔습니다. 때마침 북한은 이러한 미국의 입장에 대항하여 신형 미사일을 배치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18일 워싱턴 포스트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상업위성 맥사 테크놀로지가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과거 SLBM 시험 발사에 사용했던 수중형 바지선을 해군 기지에서 정비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하죠. 아직 미사일의 본체는 보이지 않아 이것이 SLBM이 될지 아니면 미국 본토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될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한치 앞을 보기 어려운 국제사회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과 미국의 효과적인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한국의 전력 증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 알려드리며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퍼블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일본에 올 것이 오고 말았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수많은 인명피해와 핵시설이 붕괴되었는데 그로부터 10년을 한 달 앞둔 지난 13일 오후 11시 8분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규모 7.3의 지진이 발생해 일본인들이 공포 속에 뜬 눈으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진앙지로부터 수백 킬로미터 거리의 도쿄에서도 수십 초간 강한 흔들림을 느낄 정도였다고 하죠. 또한 말 많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 저장해둔 5-6호기의 사용 후 연료 수조에서 물이 넘친 사실 또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향후 일주일 동안 같은 규모의 강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일본 정부와 주민들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동일본 대지진에 여진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죠.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동일본 대지진의 악몽, 과연 한국에는 영향이 없을까 궁금해집니다. 지난 13일 밤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7.3의 지진으로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 남부 태평양 인근에서는 진도 6강의 흔들림이 관측됐습니다. 일본 기상청 기준으로 진도 6강에선 사람이 서 있기도 어렵고 실내에 고정하지 않은 가구가 움직이거나 넘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의 지진 표시는 한국과 다릅니다. 아무래도 지진이 자주 찾아와서 그런지 지진에 대한 규모를 세분화해서 일본 자체적인 구분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일어난 지진에서 일본에서 사용한 6강이라는 숫자는 한국과 미국, 유럽 등에서 사용하는 MMI와 비교해보면 진도 9 수준에 달합니다. 후쿠시마현 등에서 규모 7 이상의 지진이 일어난 것은 동일본 대지진 당시 여진이 발생한 2011년 4월 7일 이후 약 10년 만의 일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을 중심으로 14일 오후 기준 12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쓰러진 가구나 깨진 유리창에 다친 사례가 많았죠.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일본에서는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TV에서는 지진 관련 내용을 속보로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습을 살펴보기 전에 이번 지진은 예고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 제 영상에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난카이 트로프 지진대가 문제가 된 것이죠. 당시 거대 지진을 예측한 기사에서는 2021년 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매년 진도 5 이상의 지진이 적어도 8에서 10회 정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는 10월까지 3회에 불과했는데 11월, 12월에는 연이어 4번이나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알 수 없는 냄새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죠. 도쿄대학의 무라이 슌지 교수는 2021년 거대 지진 예측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일본 전국 각지에서 거대 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로 지금까지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더하여 리츠 메이칸 대학 다카하시 미나부 교수는 두 번째 대형 여진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일본 대지진에 의해 태평양 플레이트가 빠른 속도로 일본 열도 아래로 들어가는 상태에서 태평양 플레이트가 흩어져 아우터 라이즈형 지진이 엄습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카하시 교수는 올해 안에 도쿄를 포함한 수도권에 거대 지진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오오시마근에서 발생한 지진의 영향으로 플레이트의 밸런스가 무너지고 있고 이것을 발단으로 한 대규모 지진이 수도권에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의 지진 예측 기사인 지금 가장 위험한 3지역은 여기다. 무라이시 진도 6 정도가 1, 2월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해서는 2021년에 지진이 올 확률이 매우 높고 게다가 1, 2월에 6 이상의 지진이 올 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상이 맞아떨어졌는지 이번에 꽤 큰 지진이 발생했는데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여진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원전 문제로 일본과 더불어 한국까지 공포에 떨게 한 후쿠시마를 중심으로 6강의 진도가 감지됐고 일본 전국에 흔들림이 발생할 정도로 강한 지진이 이번에 발생한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산사태로 인한 도로 차단, 가옥 붕괴는 물론 화재도 보고됐습니다. 수도권과 동북부 지형을 포함한 1도 11년에서 약 95만 가구의 정전이 발생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단수와 가스 누출 등의 사례도 보고됐습니다. 또한 JR 동일본은 지진 직후인 전날 밤부터 이날까지 고속철도인 신칸센과 제레선 등의 일부 구간의 운행을 일시 중단했고 일부 주민들은 주말 이동에 큰 불편을 겪었다고 전했죠. 한밤중 강한 진동을 경험한 주민들은 10년 전 트라우마를 떠올리며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지자체가 마련한 임시 대피소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진도 6강의 진동이 관측된 후쿠시마현 소마시는 체육관 내부에 40여 개의 텐트를 마련해 주민 100여 명이 이용했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이는 것도 힘든 와중에 이렇게 보내야만 한 것입니다. 한 80대 남성은 다리가 불편해 이불을 두르고 진동이 가라앉기를 기다렸다며 10년 전에는 옆으로 흔들렸지만 이번에는 위아래로 쿵하고 흔들렸다고 긴박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가족과 대피한 한 30대 남성은 정전으로 집안이 어둡고 추워지면서 불안해서 왔다고 했고 60대 여성은 집안에 있는 창고에 등유 탱크가 쓰러지는 바람에 기름이 새어나왔는데 혼자 살고 있어 불이 날 경우가 너무 무서웠다고 말했습니다. 2011년 대지진 당시 약 3,500명이 사망한 미야기현 이시노마키시의 시민들은 쓰나미가 발생할 것을 대비 한밤중에 황급히 짐을 싸서 집을 떠났습니다. NHK 등 일본 방송은 쓰나미의 가능성은 없다고 수십 차례 강조했으나 10년 전 쓰나미 참사를 떠올린 시민들은 고지대로 대피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당시 집이 완전히 파괴됐던 한 주부는 니온 게이자이 신문에 밀어 올리는 듯한 흔들림이 2차례 있었다. 10년 전처럼 위험하다고 생각해 남편, 딸과 함께 가재도구를 차에 싣고 재빨리 피했다고 말했습니다. 미야기현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한 남성은 NHK 방송에 10년 전 대지진과 비교하면 이번에는 단번에 밀어 올리는 것처럼 흔들려서 놀랐다며 코로나 사태로 매출이 감소한 상황에서 이런 지진이 발생해 정말 괴롭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갑작스런 지진으로 인해 대피하지 못하고 집에서 공포에 떨어야 했던 일본인들이 매우 많았다고 전해집니다. 후쿠시마와 미야기현 주민들 중에는 동일본 대지진 때의 일이 머리를 스쳤다. 10년 전보다 더 큰 흔들림이 아닌가 등의 반응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닥칠 여진 등을 대비해 식수 등 생필품 준비에 나선 이들도 많았습니다. 이들 지역의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도서관, 사무실 등에서는 진열된 상품이나 책장에 꽂아둔 책들이 쏟아져 내려 아수라장으로 변하기도 했고 전날 밤 갑자기 운행을 멈춘 철도 등으로 미야기현 센다이역 주변 택시 승강장에는 귀가를 위해 택시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긴 행렬이 형성됐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이번 지진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여진으로 분석된다며 향후 일주일 정도는 최대 진도 6강의 여진이 이어질 수 있다며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이 14일 오후 4시 31분쯤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규모 5.2의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전날 발생한 지진의 여진으로 보인다고 했죠.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등을 포함한 후쿠시마 제2원전과 오나가와 원전, 도카이 원전 등은 현재까지 별다른 이상이 확인되지 않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일본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믿는 사람은 이제 일본에도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일본의 NHK 방송에서 보여준 당시의 모습은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죠. 이번 지진 속보 중 후쿠시마 원전 1호기를 비춘 화면에서 무언가 번쩍하고 커다랗게 빛이 발생한 것이 목격된 것입니다. 이를 두고 일본에서도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번쩍번쩍 빛나는 영상 계속 나오고 있다. 아마 원전의 빛일 거다. 지진으로 고압선이 끊어져 버린 것은 아닐까 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원전 정보가 이상 없이 발표돼도 은폐 자민당이라 무섭다. 전방위로 은폐해 갔다며 의심 어린 시선으로 보는 사람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2시를 넘어 후쿠시마 제1원전의 5, 6호기의 사용 후 연료 수조에서 물이 넘친 사실은 확인됐다고 밝혔고,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넘친 물의 양이 적고 건물 밖으로 유출되지 않아서 외부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10년 전 동일본 대지진 당시 발생한 쓰나미는 후쿠시마 제1호전을 덮쳐 1에서 3호기에 노심 용융과 폭발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방사성 물질이 대기와 해양으로 대량 누출됐습니다. 아울러 후쿠시마, 미야기, 이와테현 등의 태평양 연안마을을 강타하면서 지난해 12월 10일 기준 확인된 사망자는 1만 5,899명, 행방불명자는 2,527명에 이르는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현재 일본은 코로나뿐만 아니라 지진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도쿄올림픽은 더 이상 힘들 것으로 굳혀져 가고 있으며 일본 자체가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힘겨워 보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이슈트래커였습니다.